혼자 천천히 북유럽. 손으로 그린 하얀 밤의 도시들. 글과 그림 리무 김현길. 프롤로그. 출발하는 날. 앉은 좌석으로부터 항공기의 진동이 느껴졌다. 급유를 하는 중인지 쌉싸름한 항공유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창문을 통해 피네어 항공의 백조처럼 새하얀 날개가 보였다. 기내는 쾌적하고 시원했지만 창밖은 여름이 지배하는 공간이었다. 8월의 햇살이 만든 열기는 아지랑이가 되어 아스팔트 위로 무섭게 피어올랐다. 출발을 알리는 낯선 핀란드어 방송이 울려 퍼졌고, 비행기는 뜨겁고 난폭한 활주로 위로 서서히 나아갔다. 속도를 끌어올리던 기체가 마침내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어 올렸다. 후덥지근한 한국의 여름은 발밑으로 작게 멀어져 갔다. 좌석 주머니에 꽂아두었던 탑승권을 다시 꺼내 도착 시간을 확인했다. 목적지는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였다. 7,400km 떨어진 낯선 대지에 내려앉으려 항공기는 쉼없이 10시간을 날아야 했다. 이렇게 대충 떠나도 되는 걸까? 한 달간의 그림 여행. 장기간의 프로젝트가 처음은 아니었지만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다. 따로 넣어두었던 카메라와 그림 도구들을 점검했다. 분주한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비행기가 길을 재촉했다. 해가 지는 방향을 따라 서쪽으로. 수멜린나에서의 하루. 핀란드 단어 중에 카우파토리라는 말이 있다. 영어로는 마켓 스퀘어, 우리말로 직역하면 시장, 광장 정도의 의미다. 식료품과 옷, 기념품 등을 파는 핀란드의 전통 재래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카우파토리 옆으로 수십 명의 사람이 모여 있었다. 작은 선착장에서 수멜린나행 페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 수멜린나는 헬싱키 앞바다에 있는 작은 섬이다. 연안에서 가까워 섬까지는 배로 20여 분 채 걸리지 않았다. 운항 시간은 짧았지만 배 안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바닷바람에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페리는 비구름이 거치지 않은 희뿌연 바다를 뚫고 마침내 수멜린나의 스베아보리 항구에 도착했다. 알고 보니 스베아보리는 수멜린나의 스웨덴식 표기였다. 항구의 이름에서 핀란드에 남아있는 스웨덴의 문화를 짐작해 볼 수 있었다. 항구를 지나 마을에 들어서니 다행히도 비구름이 거치기 시작했다. 영롱한 여름 햇살이 골목에 비치자 발걸음이 더욱 가벼워졌다. 더 들어서니 두터운 성벽이 나타났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빛바랜 무너진 건물들이 하나 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과거 군사시설로 사용된 것들이었다. 수멜린나는 헬싱키 남쪽 해역의 섬 6개를 연결하는 요새다. 이 요새는 핀란드인들을 위해 지어진 시설이 아니었다. 이곳이 군사적으로 중요한 거점이 된 시기는 핀란드가 스웨덴의 지배를 받고 있던 18세기 중엽이었다. 당시 스웨덴은 발트해의 패권을 두고 강대국으로 급부상한 러시아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러시아의 공격으로부터 헬싱키를 보호하기 위해
섬을 연결하여 이곳에 최초로 해상 요새를 건설했다. 하지만 1808년에 요새가 함락되고 말았고 수 멜린나는 핀란드가 완전히 독립할 때까지 약 100년 동안 러시아의 군사기지로 사용되는 아픔을 겪었다.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 수 멜린나는 헬싱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명소 중 하나가 되었다. 뼈아픈 역사가 깃든 공간이지만 핀란드인들의 노력 덕분에 요새의 원형을 잘 보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헬싱키 시민의 다정한 손길 덕분에 수 멜린나는 그 후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1991년에 이르러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과거의 아픔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기억하는 모습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우직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포대 위에 어느새 나른한 오후의 빛이 매달리고 있었다. 아직은 밝아서 늦은 오후의 풍경 같았지만 시계바늘은 벌써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헬싱키 시내로 돌아가기 위해 서둘러 페리에 탑승했다. 저 멀리 처음에 떠나왔던 헬싱키의 구시가지가 보이기 시작했다. 비구름이 사라진 청명한 하늘 아래로 핑크빛 석양이 비스듬히 쏟아지고 있었다. 바닷바람이 몹시 차가웠지만 가판 위에서 헬싱키 도심의 뽀얀 풍경이 석양에 물드는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황홀한 그 풍경은 마치 어린 소녀의 두 뺨에 발그레 피어난 홍조 같았다. 핀란드 사람들이 이해가 됐다. 긴 투쟁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여왕의 은빛 왕좌. 스웨덴 왕궁의 앞 광장은 좋기 1000명이 넘어 보이는 사람들로 시끌벅적했다. 감라스탄에 있는 모든 여행자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 장내가 술렁이며 그들의 시선이 한 곳에 집중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든 공통의 이유. 북유럽 최대 규모의 근위병 교대식이 이제 막 시작하려 했다. 둥둥둥. 가슴을 울리는 북소리와 함께 수십 기의 기마대가 광장 안쪽으로 들어왔다. 그들이 입은 푸른 제복이 북유럽의 하늘과 바다를 닮은 듯 눈부시게 느껴졌다. 교대식이 진행되면서 장내 분위기는 점차 차분해졌고 드넓은 광장 안의 공간은 관광객의 소음 대신 힘찬 구령과 경쾌한 말발굽 소리로 채워져 갔다. 교대식의 스케일도 대단했지만 주위를 에워싼 스웨덴 왕궁도 몹시 웅장했다. 방이 608개에 달한다고 하니 가히 이곳을 북유럽을 대표하는 왕궁이라 부를만 했다. 여행 전에 스칸디나비아를 유럽 문화의 변방으로 여겼던 나의 무지함을 반성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이곳에서는 핀란드에서 보기 힘들었던 중세 북유럽의 흔적도 발견할 수 있었다. 현재의 스웨덴 왕궁 건물은 1679년의 대화재 이후 다시 건립된 것으로 왕궁 지하에 있는 트레크로노르 박물관에서는 13세기 왕궁의 유구와 더불어 대화재 당시 성체에서 간신히 구해낸 유물들을 만나볼 수 있다. 다양한 공간과 수많은 소장품으로 채워져 있지만 정작 스웨덴 왕궁에 오고 싶었던 진짜 이유는
이곳에 살았던 누군가의 흔적을 찾고 싶어서였다. 왕궁 내부로 걸음을 옮겨 의전을 위한 공간에 들어서자 높은 캐노피 아래 화려하지만 어딘가 조금 외로워 보이는 의자 하나가 보였다. 고귀하게 반짝이는 이 은빛 왕좌는 한때 스웨덴의 어느 고귀한 여성의 것이었다. 20세기 이후 북유럽의 국가에서는 여성 지도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에서는 여성 총리와 대통령이 선출되기도 했는데 유독 스웨덴에서는 잠잠한 상태다. 하지만 이미 수세기 전 스웨덴에서는 북유럽에서 가장 진취적이었던 여성 지도자가 있었으니 바로 17세기에 스웨덴 왕국을 다스렸던 크리스티나 여왕이다. 크리스티나 여왕은 부친인 구스타프 2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 10살도 되지 않은 에덴 여왕은 집권 초기에 5명의 섭정과 함께 정무를 보게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그녀는 총명하면서도 몹시 근면해서 스웨덴을 이끌어갈 여왕으로서의 면모를 빠르게 갖춰 나갔다. 18살이 되던 1644년에 크리스티나는 섭정에서 벗어나 드디어 왕위에 올랐다. 당시 스웨덴은 긴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 그녀는 전쟁이 빠르게 마무리되도록 유도하여 국민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다. 당시 스웨덴은 군사 강국으로서 입지를 다졌지만 문화 수준은 서유럽 국가에 못 미쳤다. 크리스티나는 뒤처져 있던 문화예술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스웨덴 최초의 신문을 발간하고 대학을 설립하는 등 문화 강국 스웨덴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크리스티나 여왕은 학구열이 높기로도 유명했다. 그녀는 당시 저명한 철학자인 데카르트의 심취해 있어 여러 차례에 걸쳐 그를 초청하기도 했다. 데카르트는 여왕의 끈질긴 권유 끝에 마침내 스톡홀름으로 이동해 여왕의 철학 교사가 되었는데 그의 선택은 불행의 단초가 되었다. 여왕은 매일 새벽 5시에 강의를 듣고 싶어 했다. 몸이 약했던 데카르트는 스톡홀름의 혹독한 추위에 시달리며 강의를 준비해야 했고 반복되는 고된 일정을 소화하지 못해 결국 폐렴에 걸렸다. 끝내 병세가 호전되지 못해 그는 결국 다음 해인 1650년에 이곳 스톡홀름에서 생을 마치고 말았다. 근대 철학의 창시자 데카르트가 세상과 서둘러 이별한 데에는 이렇듯 여왕의 뜨거운 학구열이 한몫했다. 크리스티나 여왕의 인생 중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은 그 후에 찾아왔다. 그녀는 스웨덴의 국교인 루터교보다 덜 엄격한 가톨릭 교리가 자신에게 더 잘 맞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소 위험한 고민이었다. 스웨덴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루터교를 계속 믿어야 했고 가톨릭으로 개종하기 위해서는 국왕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했기 때문이다. 결국 1654년에 갑작스러운 퇴위 선언을 했다. 그녀의 나이 겨우 28에 일어난 일이었다. 퇴위 후 그녀는 자신의 행복을 찾아 곧장 로마 바티칸으로 향했다. 그녀의 파격적인 행동 때문에 한때 부정적인 유언 비어가 떠돌기도 했지만 그녀가 바티칸에 도착했을 때 교황이 직접 맞이할 정도로
크리스티나는 성대한 환영을 받았다. 개인의 행복을 찾아 과감한 선택을 단행했던 크리스티나 여왕은 당대의 사람들에게 무척이나 신선하고 흥미로운 존재였다. 특히 로마인들은 여왕이 로마에 머물렀던 시절을 크리스티나의 17세기라고 일컬었는데 그 단어 속에서 젊은 여왕을 바라보았던 그들의 관심을 읽을 수 있었다. 홀로 남겨진 은빛 왕자를 종이에 담았다. 그녀는 10년이라는 짧은 재위 기간 동안 국민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힘썼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과감히 권력을 던져버린 당찬 여성이었다. 오디오북 보물창고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